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 취업의 동반자, 그리고 또 취업을 넘어선 여러분들 성공 경력의 동반자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첫 인사를 취업을 넘어선 성공 경력의 동반자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의 5가지 상품 이야기라는 책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이 책은 소금이라든가 모피라든가 향신료 같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상품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 문화, 그다음에 전쟁, 여러 가지 변화와 그런 어떤 그 각국 간의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세히 써 내려간 그런 인문학 책이었었는데요. 이 책을 읽는 동안 그 상품을 소재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녹아내는 그 책 내용도 상당히 재밌었지만 그 책 내용보다 더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그 책을 쓰신 홍익희 교수라는 분에 대한 그런 특이한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대한무역투자공사, 즉 코트라에서 첫 직업 생활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일을 해오셨던 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공사나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이유를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요즘 많은 학생들이 조금 안정된 생활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데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과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분은 사실 예전에 그런 코트라에 들어가셔서 근무하셨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본인이 있었던 어떤 각국의 그런 여러 가지 사물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 또 금융까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의 경험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뭐 화폐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종교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썼는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좀 우리 학생들이 또는 우리 취업 지원자들이 조금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있는 자리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또 좀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책으로 쓸 수 있었던 그런 열정이라든가 본인의 그런 계속 꾸준한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지금은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또 칼럼들을 쓰시면서 본인의 지식이라든가 경험들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취업이 바로 목전에 있는 지원자들이 경력 관리가 무슨 지금의 날개는 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즉시 또 그 이상을 넘어서 지금 시작하기 이전에 경력에 대한 목표를 삼아 놔야지 장기적인 본인의 발전과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구하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책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경력 관리에 많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는 한국은행 사이트, 그래서 거기에 패밀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전자도서관부터 화폐에 관련된 거, 또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 관련해서 화폐나 금융교육에 있는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한국은행 사이트는 여러분들 금융 공부에 보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어가서 본 내용으로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할지 모르지만 화폐를 조정하고 통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분석, 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동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을 우리가 보아서 확실히 지금 많은 부분이 금융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통화를 조정하는 중앙은행이니만큼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가장 앞선 기술 중에 하나인 뭐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나라의 그 각국의 지도자들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있는 일부 이제 CEO들이 가상화폐는 어떻게 보면 사기다라든지 아니면 그 가상화폐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열기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은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난번에는 여러분들 그 경제 기사, 여러분들 그 금융 논술, 그다음에 면접에 도움을 만한 금융 기사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 기사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또 그 논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샅샅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면접과 논술을 위한 금융 기사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올해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은행, 증권, 보험, 금융 전 분야를 망라해서 많은 그런 디지털 기술들이 속속들이 그 융합을 해서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논술과 면접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착한 금융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준비해온 기사는요. 금융 어떤 그 경제 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금융 초보 탈출기,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그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한 가이드인데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많은 카드들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을 보시면은 뭐 포인트 카드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첫 내용의 시작은 어떤 이제 그 친구가 그 급하게 결혼식장에 갔는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축의금을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냈다고 합니다. 근데 현금 서비스를 내고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쓰는 건 좋았는데 나중에 금리를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놀랄 만한 높은 금리였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돈이 급할 때는 여러분 대출이라든가 소액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직장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또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현금 서비스 굉장히 편하게 카드로 은행에 가서 ATM기를 통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현금 서비스를 은행에서 하는 서비스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금 서비스는요, 은행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고 은행과 카드사가 같이 연합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여신 전문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여신 전문 기관이라는 것은 캐피탈사라든가 카드사들이 여신 전문 기관인데요. 제2금융권으로 분리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현대카드라든가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이름은 은행권인 것들이 있고 또 아닌 것들이 뭐 대기업 그 소유의 그런 카드사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으로 제2금융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2금융권에 있는 여신을 이용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신용 등급에 있어서 금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금융권은 금리도 낮고 신용 등급에 있어서 대부분 좋은 고신용 등급자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신 전문 기관에 있는 이제 그 여신들은 대출들은 대부분 높은 금리이고 더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2금융권에 있는 계속해서 대출을 받다 보면은 신용 등급의 하락을 가져와서 제1금융권의 그 저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개인 경제 생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여신 전문 금융기관에 있어서 카드론 대출도 있고 단기 현금 서비스도 있는데 단기 현금 서비스는 가장 높은 이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번에 제가 이제 국가 신용도라든가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장기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기업에 있어서나 정부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신 전문기관의 현금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단기 대출로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그 빅데이터 하는데 이러한 모든 개인 카드의 사용이라든지 현금 그 서비스를 받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개인 시중의 그런 정보들이 모아져서 모든 신용 관리에 또는 신용 점수를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개인 경제 주체로서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금융권의 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신용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 자금, 중기 자금, 장기 자금 그런 관리와 더불어서 개인 경제 그 생활이 얼마나 그 전체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경제가 그 구성이 되려면 건전한 개인 경제 주체,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 이 세 곳이 각각의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가계 부채라든가 개인의 그 경제 생활들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국가에 있어서 경제가 악영향이 그러니까 어려워지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계속해서 뭐 부동산 대출, 가계 대출 그런 것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 커다란 금융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개인 금융의 문제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도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제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금융위원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효성그룹의 분식회계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이 신문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식회계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고 이 분식회계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제에 있어서는 그 세 가지 경제 주체인 기업과 정부, 개인이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업은 자금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은행의 대출 형식도 있지만 그 주식 시장으로부터 여러분들 이제 주식 거래하시죠? 주식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이제 자본 형식으로 해서 조달받기도 합니다. 이때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게 그런 재무 상황이라든가 회계에 대한 그런 분석 보고서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분식 회계를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 그런 그 자금을 조달해 주는 그런 자본시장을 이루는 개인과 다른 기업과 또 정부에게 속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굉장히 금융기관에서 감독기관에서 엄밀하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그 2014년에 효성이 한번 분식회계로 걸려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었고 이 사안이 나중에 또 한 번 걸림으로 해서 단순히 징계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에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어떤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낸 거에 관련해서 특별
특별하게 봐준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금융감독원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금융 수요자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투명한 그런 그 경제 활동을 공개하도록 유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삼으로써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금융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가와 그래서 왜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한가와 그다음에 또 개인 경제 주체와 기업 경제 그다음에 정부가 어떠한 형식으로 연결돼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분식 회계에 관련된 기사를 좀 더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거는 외환, 국제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관련된 중요한 기사입니다. 자, 한중 통화 스와프 3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는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중국과 그 이제 사드 배치 그 문제로 인해서 좀 약간 서로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위험에 이제 대비해서 국가 간의 그 자국 통화를 교환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화 스와프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기축 통화인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의 경쟁력인데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1997년 IMF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그 충분하게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된 국가의 심각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위기가 여러 산업 곳곳에서 또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업 또 정부 그래서 어느 정도 달러와 외환 보유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 아시아 전 국가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사드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경색됨에 따라서 이 외환 통화 스와프에 좀 더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3년 연장하게 돼서 굉장히 그 안정적인 그 외환을 보유하게 됐다는 면에서 중요하고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외환 시장에 출렁이게 되면은 이제 달러 가치나 원화 가치가 거기에 따라서 급락을 계속해서 등락을 이제 거듭함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입이라든가 수출 기업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개인 경제까지 다 미치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축 통화인 달러에 있어서 달러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바로바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라든가 그런 대통령의 발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외환 시장을 자꾸 출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좀 더 금융시장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외교에 있어서 금융은 상당히 중요한 중심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외교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문화를 수출한다든가 좀 더 이상적이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생활 하나하나까지 미치는 것이 금융이기도 하고 이런 금융은 또 외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꼭 주목해 두시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 계속해서 신문에 굉장히 큰 이슈로 해서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금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서점에 나가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어떤 이제 세미나 발표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큰 주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크게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그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앞으로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금융에 상당히 먼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된 만큼 아마 이 디지털 금융의 신기술과 그다음에 투자 방향과 여러 가지 다른 그 부수적인 것들이 아마 논술과 면접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들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또 그 제레미 러스킨은 아니다. 지금 그 3차 산업혁명을 말했던 제레미 러스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차 산업혁명부터 간단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8세기에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좀 시발점이 된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라서 농업 그 사회에서 도시화, 그다음에 공업화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18세기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섬유 산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말 커다란 기계혁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2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전기 에너지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그건데요. 이제 공장, 대량 생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이더리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디슨이 직류 전기를 발명했다면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니콜라 테슬라의 경우는 현대 전기 문명이 기반이 된 교류 그 전기를 그 발명해 내므로써 외계에서 온 인간이다, 천재다라는 많은 그런 수많은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니콜라 테슬라가 이루었던 그 교류의 그 에너지 기반이 지금 현재 산업의 곳곳에 그 담겨져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공장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간의 수공업 형식에서 공장 체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싹트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로 인해서 사실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실 이제 의무교육이라 교육계에 대해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교육도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국가로부터 의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그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의무교육이 시작된 것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조금 아쉽게도 이 산업혁명, 2차 산업 이후에 대량 생산을 하고 공장에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인력 확보 차원에서 통계상으로 나오지 않거나 어떤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력 확보 차원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실제로는 의무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까지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누구는 지금도 3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 그렇기 때문에 그 PC, 개인용 PC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 곳곳의 분야의 변화를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쓴 이제 제레미 러스킨이 아직도 계속 3차 산업혁명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지금의 그런 모든 신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러한 신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산업 곳곳에, 생활 곳곳에 많은 변화가 도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뭐 나노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3D 프린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생체 인증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국내 금융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ICT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일어난 혁명 시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핵심 기술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뭐 AI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무인 자동 운송 시스템, 뭐 자동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항공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슈밥 박사가 2016년 본인이 이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책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커다랗게 본다면은 물리적 기술이라든가 생물학적이라든가 디지털의 전 분야에 걸쳐서 빅데이터하고 연결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명과 그런 기술, 산업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금융산업은 신기술을 흡수해서 변화하기도 하지만 금융이 이런 신기술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신기술을 개발할 때는 항상 자금과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런 신기술과 그런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투자할 것인가 해서 금융 분야의 지원책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전에 모험 자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자면 모험 자본이라는 것은 기업이 창업을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전 과정 동안에 그때에 적절하게 투입되는 자본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권에 있는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하는 곳들이 이러한 모험 자본을 육성해서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정책에 있어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금융 공기업들이나 금융위원회라든지 정부에서 좀 더 그들의 귀를 기울여서 신기술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노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한번 상황을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주요 아젠다가 산업 인터넷 분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일본에서 발전해 있는 이제 로봇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적극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 해서 제조 2025라는 아젠다로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의 강국, 또 디지털 기술의 강국이 인도도 디지털 인디아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발 맞춰서 또 더 앞서 나가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금융 분야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흡수해서 신기술을 흡수해서 좀 더 발전된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에 관련된 그 이슈로는요,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금융 4.0 시대에 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금융의 시작은요, 실질적으로 1999년에 그 인터넷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이제 국내 몇 개의 시중 은행을 그 시작으로 그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2000년에 뭐 다른 지방 은행들도 이제 확산돼서 디지털 금융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1.0 디지털 금융 1.0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바일 뱅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회라든가 이체라든가 간단한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로 했었는데, 제가 이때 기억을 하는 것은 그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이체를 시키거나 송금을 시키거나 그랬던 업무들을 이제 ATM을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저금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진짜 인터넷 전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선 전화기라는 개념으로 해서 서비스가 다양하진 않았고요. 그야말로 전화만 거의 할 수 있는 기능이었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암호를 몇 개 누르는 형식으로 해서 송금 서비스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간편하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전화로 계좌번호 물어보고 돈 송금하거나 또는 받거나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전화가 점점 발전해서 스마트폰 시대로 변혁을 하게 되죠. 또 그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디지털 금융도 3.0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강화되고, 그 스마트폰에 하나의 은행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2014년부터 디지털 금융 4.0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각 금융기관들이 비대면 서비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뭐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포함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4년 정도의 간격으로, 4년 또는 5년 정도의 간격으로 해서 발전돼 와서 지금은 디지털 금융 4.0 시대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 이 변화가 가속이 돼서 AI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또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모두 정보화돼서 금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국내 금융권은 그 모바일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의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모두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현을 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의 거래가 아닌 그 역에서 여러 가지 기차가 여러 군데로 운반을 할 수 있듯이, 사람들을 많이 운반할 수 있듯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많은 금융 소비자와 수요자들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종합 관리하고, 그 은행의 서비스를 넘어서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연결해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람이 모이게 하는, 여러분들 그 시장이나 백화점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것이 또 돈이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그러니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들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금융에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어떠한 방면으로 발전시키고 어떠한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그 내용 보고서가 인터넷에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PMG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금융에서 굉장히 빠르게 먼저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분석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에 관련된 그런 그 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소개하고 앞으로 이러한 그 기술들이 어떻게 금융의 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에 있어서 AI를 놓고 많은 빅데이터를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상담은 사람이 하겠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 투자자에게 또는 그 이제 금융 수요자에게 맞게 그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좀 충격적인 것은 2000년대 초반에 골드만삭스에서 켄쇼라고 하는 그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 비즈니스를 구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트레이더들이 자리를 잃고 지금 2명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충격이 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동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외환 분야,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그런 투자 결정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보고서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이런 디지털 금융의 서비스를 후발주자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금융 서비스 분야는 여러 가지 정책과 많은 규제에 그 억제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후진적인 것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요. 디지털에 관련된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을 해온 만큼 금융 서비스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이 성장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IMF 세계국제 기금 통화기금에서 크리스찬 리가르드 총재, 여성분입니다. 이 IMF 총재가 우리도 적극적으로 핀테크에 관련된 기술을 검토할 것이고 우리가 가상화폐를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은 앞서기도 했지만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사실 많은 그 나라의 각국의 그 금융 그 관련된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리가르드 총재의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금융에 있어서 많은 기반이 깨지고 변화를 혁신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럴 때 각 국가들과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라든지 핀테크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관심 있고 좀 더 그 비중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 JP 모건의 CEO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금지하거나 JP 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사기다라고 막 규정지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국제 기구의 총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의 여러 가지 그런 기술과 변화가 예고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송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 화폐나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송금을 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또 그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같은 곳에 있어서 여자가 어떤 계좌를, 여성들이 그런 금융 계좌를 금융기관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금의 총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에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가상화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많은 화폐들에 대한 장점도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가상화폐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 금융기관의 변화,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착한 금융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전에 2008년 금융위기와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에 대한 특히나 이제 그 높은 그 직위에 계신 중요한 분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게 자리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인, 금융가 하면은 약간 어떤 곳에서는 악마같이 규정짓는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사실 과한 게 아닌 것이 어려운 금융 위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그 어려운 위기에 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해서 세계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많은 인센티브와 보너스를 챙겨간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인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있는 그런 그 규정 내에서 가져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규정 자체가 금융기관이 스스로 만든 것인 만큼 정부 당국, 특히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너스를 억제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강력한 규제를 발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금융기관과 금융이라는 것이 나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도 금융의 올바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떤 그 부가 축적되고 한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쏠림 현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좀 사회의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임팩트 금융이라고 해서 그 금융이 돈이 되는 곳, 발전하는 곳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그 약자에 대한 그 교육을 그 시키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임팩트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임팩트 금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임팩트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금융의 나쁜 인식과 이것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가 금융의 인식을 좋게 하고 실제로 금융의 좋은 투자 기법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 그런 그 논술이라든가 금융 관련 면접들에 대비해서 여러분 준비를 한 것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금융인이 된다면 내가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임팩트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코노믹 리뷰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형 임팩트 금융의 방향과 숙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월에 그 2017년 올해 5월에 그 이현재 전 기획경제부 장관이자 부총리였던 이현재 그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팩트 금융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이현재 그 부총리의 경우는 금융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거물급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 이러한 금융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모금을 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건전하고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그렇게 발굴을 해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을 함께 모색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부의 불평등,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 전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가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좀 더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점에 갔을 때도 외국 그 작가가 쓴 불평등의 대가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요즘 이런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곳곳에 그 재반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자본주의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임팩트 금융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주도로만 돼서 소극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민간 주도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키워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계속해서 퍼줘서 그냥 그 사람들을 도우는 형식이 아닌, 진짜 자립해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팩트 금융에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요, 국가별로 임팩트 투자 비중을 한번 봐보면은 자본주의의 그 핵심인 미국이 상당히 많은 투자 지금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영국, 특히 프랑스라든가 그 서구 선진국들이 굉장히 임팩트 금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시아는 아직까지 이런 임팩트 금융에 있어서 미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선도적으로 임팩트 금융을 도입을 함으로써 불평등을 좀 해결하고 더불어서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그 금융 지식을 넓고 더불어서 튼튼하게 해주는 금융 용어, 시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수합이 첫 번째인데요. 통화 수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비해서 외환을 확보해야 하는,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서로 통화를 바꿈으로써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하고 이 통화 수합이 성공적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많은 좋은 그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서 물가 안정과 통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더욱이 그 중국과의 통화 수합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 수합의 거의 반이 되는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연장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좀 더 곤란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하는데, 이것을 성공시킨 여러분들의 노력에 굉장히 제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요. 행동경제학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행동경제학으로 요번에 리차드 행동 경제학에 대한 리차드 세일러 또는 리차드 탈러라고 하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반가운 것은 제가 예전에 이분의 책을 넛지라는 책이 나왔을 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행동에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 사람의 심리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잘 관찰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발전을 시켜온 리차드 세일러 교수가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는 것이 굉장히 제게는 반가운 뉴스로 들렸습니다. 특히 2002년에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도 이 행동 경제학, behavioral
그 이코노믹스에 관련돼서 상을 수상하게 되었었는데 이분이 이 리차드 세일러 교수의 공로를 취하고 본인이 노벨상을 탄 것은 아마 리차드 세일러 교수 때문이다라고 그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 이후에 경제학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경제학의 많은 고민이 실제 이론과 현상에 관련된 것들이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고민이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이상적이고 이성적이다 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그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그 경제학의 기본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고 많은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인지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심리학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기인해서 이런 행동 그 경제학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경제학 하면은요 조금은 좀 이론 중심의 학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문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학문에 반영이 되고 또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반영이 되는 그 학문을 통해서 지금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번 이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그 리차드 세일러 교수도 한번 같이 한번 그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리차드 세일러 교수의 행동 경제학,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쓰신 지금 그 공동으로 그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지금 현재 하버드 로스쿨의 그 교수로 계신 법학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술한 넛지라는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굉장히 제가 기쁨이 큰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사서 읽었을 때는 이 노란색 표지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서점에서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도대체 넛지라는 말이 뭘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열심히 읽어가지고 여기 곳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넛지라는 의미가 그 용어에서 찾아보면요, 옆구리를 뭐 쿡쿡 찌르다, 뭔가 유도하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넛지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요, 넛지 효과라는 것이 그 신경제 용어로 자리 잡아서 많이 쓰이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넛지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 같지만 뭔가 조그만 거 하나를 던져줌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하는 재미있는 심리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많은 것을 소개해드리면 아무래도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신문상으로 소개해드렸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공항에는요, 이거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그 남성 화장실의 소변기에다가 어떤 그 나비 같은 것에 그 스티커를 가운데다가 붙여놓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약간 지저분해지는 것들이 개선이 됐었고, 또 그 어떤 그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것을 구매하시겠어요? 라고 그 서점에서, 그러니까 그 상점에서 그 옆에 상점 직원이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광고나 그런 것을 보면서 저거는 마케팅 기술이야, 저거는 완전히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저를 그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가끔은 그런 것에 현혹돼서 급하게 사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은 홈쇼핑 같은 곳에서 이제 물건을 판매할 때 마지막에 몇 개 남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
전면 다 매진이 되었다. 아니면 또 이것이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급함으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빨리 구매해야겠다라는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급함 때문에 구매를 아마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너찌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 냈을까 또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느꼈는데 이 책이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를 파악하면서 그런 경제학을 준비하는 분이 쓴 책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는 처음에 심리학이나 그런 어떤 사회학자가 쓴 책이 아닐까 했었는데 그 외국의 여러 가지 뭐 경제라든가 그런 석학들을 보면은 단순히 본인의 학문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정점과 그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기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좋지만 넓은 지식을 가져야만이 그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데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그 홍익희 교수님이라는 분처럼 그 집중적인 관심과 계속적인 그런 발전하는 노력이 이런 노벨상을 타는 데 있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 데 있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노벨 경제학이라든가 금융 분야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말하는 그런 인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급하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금융 또 공채나 시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이야기 나누었고요. 다음번에 또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DC 취업 캠퍼스로 들어오셔서 네이버에서 CDC 취업 캠퍼스 치시고 질문 있음란에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st control of heart and mind, rock and rollin', there's no stopping.